요즘은 러우 전쟁, 중동 전쟁 등 안보 불안이 일상이 된 것 같습니다. 갈수록 글로벌 전쟁 위기, 또 군사적인 긴장 커지는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안보 불안이 생기면 무기 방산 산업들이 가치가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K방산 이 위기가 오히려 기회로 전환되면서 이제 200조 원 수출 기대까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K방산이 세계 시장 점유율을 키우면서 새 역사를 쓰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기일 상지대학교 군사학과 학과장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안보 이런 외교적 문제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는 또 속보로 이 대통령이 8월 23일, 24일에 방일해서 한일 정상회담 개최하겠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 요거 바로 다음 25일에는 한미 정상회담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지금 외교적인 문제들도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저희가 짚어보긴 해야겠지만 일단은 러우 전쟁 요 이야기부터 먼저 좀 짚어보면 일단은 15일에 지금 미국과 러시아 정상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조금 상황이 저는 이상하다라고 느꼈던 게 여태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늘 자신감에 가득 차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미국하고 러시아 만나기 전에 유럽에서 우리도 먼저 좀 만나야겠다 이러면서 화상회의 좀 이야기들 나왔고 그러면서 태도가 바뀐 건지 백악관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러시아의 입장을 듣게 되는 자리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태도 변화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좀 이번에 정상회담에서는 종전 이야기는 들을 수 없는 건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예, 2022년 2월 우러 전쟁, 그러니까 러우 전쟁이 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만 3년 하고도 지금 이렇게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 대선 전에도 본인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우러 전쟁, 러우 전쟁을 종식시키겠다라고 호언장담을 했던 사람인데 지금 좀 상황이 녹록치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이제 3자 회담을 좀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하지만 지금 소강과 공방을 반복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미국이 생각하는 것만큼 어떤 그런 좀 녹록치 않은 그리고 또 온도차가 좀 빚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푸틴과 그리고 젤렌스키 그리고 트럼프의 어떻게 보면 이러한 서로 간에 좀 조율이 원만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데요. 근데 현재 상황이 좀 이렇게 진전이 쉬워 보이진 않은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연초에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서 이제 방위비 증액을 하겠다. 이게 이제 결국 그 방산 주식들을 급등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었는데 결국 이렇게 되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올해 벌써 1,500억 불 이상의 이제 무기 수출, 방산 수출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일회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좀 지속적으로 이제 우러 전쟁이 이제 끝난다고 하는데 종전 시키긴 시킬 거 아니에요? 어쨌든 예, 예. 시키긴 시킬 텐데 끝난다고 그러면 이게 줄어드는지 아니면 이게 지속적으로 가능한 건지 어떻게 보세요? 그 사실 우리 K방산의 최근에 이러한 호조세는 이제 직접적인 이러한 전쟁 특수의 영향이 가장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우러 전쟁뿐만 아니라 국제 정세가 불안정해지는 와중에 결국은 전 세계 각국이 자국의 군비를 증강하고 그리고 자국의 군 현대화 사업이라는 일환으로 결국은 이러한 군사 재무장화를 선언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사실 우러 전쟁, 러우 전쟁이 종전되더라도 우리 K방산에 대한 무기 수요는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주로 살갈 국가인가요? 전 세계를 이제 다양한 이제 무기 수출의 이제 권역별, 국가별로 좀 살펴볼 수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직접적인 이러한 전쟁 상황에 직면하게 된 동유럽권에 있는 유럽 국가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중동 지역의 또 불안정한 정세에 따라서 중동 국가들이 이러한 무기 수요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이제 후보 시절부터 국방 4대 강국 이뤄내겠다 이런 부분들도 좀 강조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좀 정책적으로 지원되고 있다 이런 뉴스들도 나오고는 있는데 이렇게 정부가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주는 게 실질적으로 수출 판도에 좀 도움이 되는지 이 부분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제 무기를 해외에 수출한다는 것은 이제 국가와 국가 간에 이제 천문학적인 예산이 수반되고 또 이제 국가 간에 이러한 무기 수출하는 데 있어서는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이러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어떤 국가적 차원에서의 어떤 탑 매니지먼트의 그런 좀 역량과 능력을 좀 보여줘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제 앞서 우리 앵커분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우리나라가 2022년 173억 불이라고 하는 건국 이래 역대급 방산 수출을 기록을 했는데 올해는 그러니까 150억 불 달성이 무난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산업계에서는 조금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200억 불까지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조심스러운 예측이 나오는데 그 배경에는 국내 방산을 이끌어 나가는 하나에로스페이스와 LIG넥스원 그리고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와 현대로템 이 방산 4개사의 현재 수주 잔고가 100조 원이 넘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이러한 우리가 방산 수출 4대 강국의 이름을 올릴 것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수출 주도형의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라고 하는 대통령과 현 정부의 이러한 천명은 그냥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지고 이야기가 나온 것이 아니라 이러한 우리 방산 기업들의 해외 글로벌 시장에서 위상을 높이고 그리고 수주 잔고 100조 원에 이르는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이러한 방산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현대 로템 같은 경우는 이제 폴란드랑 K2 전차 후속 계약을 또 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전차 같은 거는 만들어서 그러니까 수출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또 뭐 수리도 해야 되고 이런 것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쪽에다가 무슨 공장도 짓고 관리하는 것도 짓고 이러니까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면서 실적도 계속적으로 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한국 방위산업의 방산 수출의 주요 이제 전략은 패키지 딜 방식인데요. 이제 이 패키지 딜 방식은 무기 구매국으로 하여금 이제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을 제공해 줌으로써 말 그대로 현지 맞춤형으로 이러한 무기를 생산해 주는 그런 것을 제공해 주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폴란드에도 현지 공장을 설립하고 그리고 관련된 핵심 기술들을 이전해 주는 등 결국은 폴란드와 우리 한국 간의 방산 협력 프로그램의 산실이 이러한 K2 전차의 수출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앞으로도 이러한 방산 수출 전략은 그 나라에 이제는 플랜트 수출, 즉 그 공장을 직접 건립하고 그리고 공장의 그러한 생산 설비와 같은 것들도 우리가 제공해 줌으로써 결국은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 그리고 그 현지 생산을 위한 관련 공장과 그리고 설비까지도 우리가 제공해주는 형태로 진화해 나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좀 동유럽 이쪽이 우리 방산 수출에 있어서 주무대였던 것 같은데 요새 또 새로 이야기가 나오는 건 중동이더라고요. 사우디와 협력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중동의 방산 시장은 좀 어떤 상황인가요? 예,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유럽에 우리가 무기를 또 이제 수출을 하게 됐는데요. 사실 유럽을 단순히 하나의 유럽 지형을 바라볼 게 아니라 서유럽과 북유럽, 동유럽으로 좀 구분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다시 돌아와서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지금 방산 수출 수주를 위한 그런 협상과 논의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 세계 무기 수입 국가에 항상 1, 2위에 이름을 올리는 것이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많은 무기를 수입하는 국가로는 단연 사우디아라비아 또는 인도 등을 들 수 있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가 현재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중동 정세가 불안정해짐에 따라서 그동안 미국산 무기에 의존하던 그런 경향에서 벗어나서 한국산 무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특히 K239라고 하는 천무, 그래서 MLRS라고 하는 다련장 로켓포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의 그 대공 방어 체계인 이제 천궁 미사일 등을 굉장히 좀 눈여겨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외에도 비군과 같은 2.75인치라고 하는 다련장 로켓포에도 사용되고 그리고 공격 헬기에도 사용되는 이러한 또 공격 무기 등에도 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인도랑 파키스탄은 좀 비교적 자주 충돌이 있어서 그렇구나라고 들었는데 사우디아라비아도 상당히 지금 뭐 전쟁이 잦은 그런 상황인 건가요? 이제 중동의 지역을 좀 보면 이제 이슬람 국가들이 대부분으로 이 이슬람 국가는 또 수니파와 시아파로 나뉘는데요. 사실 사우디아라비아는 그 수니파의 종주국입니다. 그리고 이슬람 문화권에 있는 중동 지역에서의 어떤 패권과 그리고 이슬람 권역의 국가를 대표한다라고 하는 어떤 상징성, 그래서 이슬람의 수니파의 맹주로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자국의 군사력을 증대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과거로부터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은 중동 정세가 불안정해짐에 따라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이러한 무기 수입과 그다음에 군사력 강화에 대한 기조는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금 아까 저희가 이제 유럽 이제 방산 얘기를 계속 했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증액을 시키면서 경기 부양을 하겠다는 이유로 그 유럽 내에 방산 기업 거를 무조건 사줘야 된다. 이런 게 이제 바이 유러피언 뭐 이런 정책으로 펼쳐지고 있다고 해요. 그런 상황이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MRO를 뭐 어떻게 하든 이제 수출을 하는 게 어느 정도 한계가 지어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지는 않나요? 예, 지금 최근에 말씀하신 대로 유럽 국가들, 특히 이제 EU 공동체, 여기를 대표하는 나토의 32개 회원국이 있는데요. 이들 국가들이 이제 바이 유러피안 정책을 좀 펼치고 있는데 유럽산 무기의 그 무기 구매 의무 비중을 높여 나가고 그리고 해외 외국산 무기나 또는 미국산 무기에 대해서도 이제는 자국의 이제 유럽 무기나 또는 자국의 이러한 유럽산 무기를 좀 선호하는 그러한 의무 조항 등을 신청하고 비중을 좀 높여 나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데 유럽의 이러한 군사 재무장화나 유럽산 무기의 비중을 높이겠다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당장은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 현재 전통적인 유럽 방산의 선진국들은 독일과 프랑스, 유럽, 이제 영국 등을 일컫는데요. 이들 국가들의 방위 기반 역량이 좀 이제 무너진 붕괴된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이러한 방위 생산 기반 역량을 강화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실제로 바이 유러피안 정책의 예외 조항으로 6개 국가를 단서 조항으로 예외를 두었는데요. 이들 국가들은 이제 일본과 호주, 한국 등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유럽의 군사 재무장에 있어서 유럽산 무기의 비중을 높인다고 하지만 단기간에 이런 부분들이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공백을 메꾸는 데 있어서는 한국산 무기가 어떤 대체제로서 대안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지금 최근 들어서 방산도 상당히 큰 탄력을 받았지만 여기서 조금 더 연장해서 보면 미국이랑 우리나라 조선업의 협력이 많이 부각이 되면서 조선주들도 크게 좀 오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게 미국 조선업을 발전을 시켜주다가 우리 노하우들이 많이 유출되는 건 아닌지 이런 부분도 좀 걱정이 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에 가장 눈여겨볼 게 리쇼어링 정책이었습니다. 해외를 진출한 자국 기업들을 본국으로 회귀시키려는 정책을 많이 펼쳤는데 지금의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리쇼어링 정책은 이보다 한층 더 진화해서 자국 기업을 본국으로 회귀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우방국의 주요 전략산업이나 우방국의 핵심 기업들을 미국 본토로 이전시키려는 경향이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미국의 TSMC나 우리나라 현대제철 또는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나라 이러한 함정과 조선업을 견인하는 양대 산맥이 이제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인데요. 이들 양국 이제 기업의 생산 기반은 이제 울산과 거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핵심 생산 기지가 자칫 한미 조선업 협력이라고 하는 어떤 큰 틀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미국 현지에서 이제 군함을 건조하거나 MRO를 하게 되는 경우 어떻게 보면 우리로서는 인재가 유출되고 또 핵심 기술을 또 빼앗기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국내에서의 어떤 그 생산 제조되는 그런 선박이나 군함이 아닌 결국은 지역 경제나 또는 경제적 파급 효과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반감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어떤 실익과 국익 차원에서 미국과의 조선업 협력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냉철하게 잘 분별해서 우리 국익이나 또는 우리 기업들이 어떤 인재가 유출되거나 기술이 또 이렇게 뺏기게 되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좀 냉철하고도 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유럽 같은 경우도 바이 유러피언 같은 정책을 쓰는 게 왠지 둘 다 트럼프 같아지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그냥 가져다가 우리나라에 공장 지어 이렇게 쓰는 걸로 계속 가고 그다음에 실제로 돈도 찍는 거죠. 유동성을 이제 늘리는 거잖아요. 유럽에서 늘릴 때 다른 나라 수출하느라고 그쪽으로 돈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한테 투자도 일으키고 거기서 인력도 창출하고 이렇게 해서 돌아가게 하려고 하는 거를 미국도 하고 있는 거고 유럽도 하고 있는 거고 그럼 이제 우리는 중간에 꼈잖아요. 우리는 수출만 하다가 나중에 한 10년 동안은 잠깐 좋을 수 있는데 10년 지난 다음에는 다 주고 이제 우리는 할 게 없는 거 아닌가요?
지금 사실은 이게 미국이나 유럽 등 해외 많은 나라들이요. 자국 실리주의나 자국 우선주의 기조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현상 중에 좀 눈여겨볼 게 원래는 이제 인도 정부의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에서 비롯된 건데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인도에서 제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 정부는 해외의 많은 기업들이 인도에 진출할 때는 인도 현지에 공장을 세우도록 하는데요. 그럼 결국에 말씀하셨듯이 인도 현지에 공장을 세우게 되면 현지에 양질의 일자리와 고용을 창출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지역에서의 생산 부가 효과라든가 유발 효과 등을 통해서 긍정적인 그런 부분들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인데 지금 미국과 유럽 이런 나라들은 지금 이런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는 우리에게 어떤 성과와 실적이 있을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인 차원에서는 정말 우리가 중요한 그런 성장 동력을 뺏길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냉정하게 짚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좀 메이크 인 코리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좀 아쉽긴 하네요. 근데 그러면 지금 뭐 냉철하게 접근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좀 정말 방산 강국이 되려면 어떤 보완들, 뭐가 필요할까요? 사실은 이제 우리도 최근에 이제 이러한 뭐 패키지들 방식에 대한 무기 수출 방식을 좀 우리도 선언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비단 꼭 우리에게 불리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완성된 무기 플랫폼을 해외 무기 구매국에게 수출하게 되면 이게 일종의 락인 효과로 종속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전투기나 이런 군함을 수출하게 되면 10년, 20년 이 전투기나 군함을 운용하는 게 아니라 30년, 40년 이상도 운용을 하게 되는데 그럼 결국은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제공한 이러한 무기 플랫폼에 대해서 후속 군수 지원이라고 하는 그래서 결국은 운영 유지에 대한 MRO라고 하는 일종의 애프터 마켓 시장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인데 업계에서는 통상 완성된 무기 체계의 구매 가격 대비 후속 군수 지원에 대한 MRO 비용을 적게는 3배에서 7배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시장이 바로 MRO 시장이라는 건데 우리가 처음에는 현지 생산도 하게 해주고 기술도 이전해 주는 것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것을 잃게 되는 거 아니냐라고 또 우려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러한 일종의 애프터 마켓이라고 하는 MRO 시장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충분히 염두를 해둘 수 있기 때문에 결코 우리에게는 불리한 방식만은 아닐 것이라 보여집니다. 저는 그냥 다 주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주면서도 얻는 게 네. 있겠네요. 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